우리 그 책 제목이 그렇죠. 정보기술과 경영전략. 그래서 정보기술을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려면 경영을 알아야 되겠죠. 사실 저는 경영이란 말 하나 가지고 경영학과에서는 4년 동안 배워요. 경영이라고 하는 게 단어는 딱 두 글자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대단히 방대하죠.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우리가 이번 과목과 관련이 깊은 게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전략. 이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정보기술과 연계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죠. 우선 이제 경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영이란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경영학 전공을 안 하더라도 일반 사회에서 경영이란 말이 참 많이 쓰이죠. 그죠? 관리라는 말하고도 이제 이렇게 병용돼서 쓰이는데, 뭐, 건강관리다. 무슨 인사관리다. 주변관리. 사람 인맥관리. 뭐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국가경영.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국가경영. 우리가 보통 이제 경영이라는 말이 처음 나올 때는 기업 경영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뭐 군대도 경영이라는 말을 써요. 군대 경영, 군사 경영. 그리고 스포츠 경영.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그 선수들이 경영을 잘못하면 자기가 한참 날릴 때는 인기가 좋았는데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생활이 참 안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게 바로 자기 경영을 못해서, 즉 관리를 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연극 경영이라는 말도 있고, 요새 뭐 경영이 여러 군데 붙어요. 병원도 경영이다. 그래서 병원 경영.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에 이제 전문대에 몇 개 학과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미국에는 옛날부터 hospital management, 그래서 병원경이라는 아예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병원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문 경영인이 그 병원도 관리해야 이제 학자가 난다. 우리 생각할 때는 병원 하면은 다 이익이 남는 거 같죠. 근데 병원도 많이 망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대전에 제일 큰 병원이 을지병원이죠. 을지병원이 원래는 서울에 있었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는 망했다고. 경영을 잘못해서. 그리고 다 팔아가지고 여기다가 대학을 세운 거죠. 어쨌든 경영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비슷한 말이 관리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똑같아요. 관리도 찾아보면은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고, 경영도 매니지먼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말이 administration. 직역하면 행정이죠. 그래서 이제 행정학과는 경영학과하고 다른 거냐. 혹시 뭐 여기 학생들 중에 행정학과도 있을 텐데, 사실 배우는 내용을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경영학과나 행정학과나. 그러니까 행정도 하나의 경영이에요. 다만 대상이 기업 경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즉 기업을 관리하는 기법을 배우는 것이고, 행정은 비영리 기관, 그죠? 국가 행정기관.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이익을 내자고 조직을 운영하는 게 아니죠. 행정기관에서는 행정 서비스를 잘한다고 하는 게 이제 조직의 목표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만 차이가 있지. 예를 들어서 경영의 이제 대표적인 과목들이 여기 보면은 재무관리, 여기 인사관리, 생산관리, 판매관리, 뭐 회계관리 이런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경영이라고 하는 그 활동의 대상은 조직이란 말이죠. 그 조직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하고 조직해서 관리할 것이냐. 이게 바로 인사 조직관리. 그러니까 경영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람 관리예요. 행정에서도
인사관리라는 게 있고 조직관리라는 게 있어요. 똑같이 배워요. 그 다음에 조직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조직을 이끌어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죠? 돈이 없이는 조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기업은 이익을 못 내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죠. 행정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재정학이라는 말을 쓰죠. 기업 경영에서는 회계다, 재무관리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행정학에서는 재정학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거는 돈을 관리하고 예산을 세우고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할 때 있으면 투자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유동성, 그러니까 현금이 계속 흐르도록 관리하는 그런 기법들을 배우는 게 이제 재무관리. 그러니까 그것도 행정학이나 경영학에서 다 배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활동이 뭐겠어요? 조직에서. 사람 관리하고 돈 관리하는 것도. 여기 있잖아, 답이. 맨 위에 뭐 재무, 인사, 그 다음에 생산, 판매. 여기서 이제 판매 관리라고 하는 것. 크게 보면은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팅 활동은 이제 홍보 활동도 들어가지만 하여튼 물건을 고객들에게 알려서 회사 이미지를 하여튼 제고시키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 또 뭐 처에 봉사도 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외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케팅 활동의 주죠. 그래서 행정학에서는 이제 마케팅이라는 과목은 없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행정부도 국민들에게 자기네들이 하는 행정 업무를 알리는 그 홍보 이런 활동은 기업 못지않게 활발해졌어요. 군대도 이제 하나의 경영 조직이니까 경영 논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군대도 옛날에는 우리가 무슨 마케팅을 하냐. 특히 한국같이 강제로 군대에 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이가 되면 다 끌려오는데 뭐 사람을 불러들일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TV 광고에 군 광고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군대에서 특히 공군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펴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기업에서 마케팅 활동하는 거나 거의 똑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조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생산 관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물건을 어떻게 품질이 좋게 될 수 있으면 적은 자원을 투자해서 만들 것이냐. 그런 것만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게 생산 관리죠. 그래서 산업공학과에서는 주로 배우는 과목이 이 생산 관리와 관련된 과목들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이제 제조회사의 경우에는 뭐 공정을 계산한다든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표준화해가지고 작업 시간을 이렇게 단축한다든지 하는 그런 연구들. 이런 게 주로 이제 생산 관리에서 하는 거예요. 뭐 회계나 저쪽 재무 관리는 다 돈을 다루는 학문들이고요. 그래서 기업의 경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로 이제 사람,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홍보, 그리고 물건을 제조하는 생산. 이렇게 크게 네 분야로 볼 수가 있다.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한다면, 이건 이제 73년 옛날 학자가 첫 틀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그때만 하도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에 벌써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기술 투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경영 활동에서 뺄 수 없는 게 R&D라고 하는 거예요. R&D. R이 Research, D는 Development. 그래서 Research and Development 활동. 그래서 이제 연구소들을 따로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기업들은 그냥 몇 명이 연구팀이 있어요. 근데 지금 대기업들은 보면은 여기 대덕연구단지에 무슨 뭐 삼성 네트워스라든가 한화종합연구소 뭐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R&D 부서를 아예 독립된 연구소로다가
하는 그런 게 이제 지금은 일반화됐죠. 그게 이제 기업의 상당히 중요한 활동이에요. 특히 이제 벤처기업 경우에는 연구 기능이라는 게 결국 기업을 다 이끌어 나가는 그런 중요한 기능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연구소는 아예 회사 이름이 연구소잖아요. 그죠? 실제 거기는 기업이 이름이 그렇다고. 그리고 이런 그 재무나 인사, 생산, 판매, 회계라고 하는 저걸 이제 하나의 기능 영역이라고 하죠. 그 기능 영역이 회사 전반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느냐면은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한다. 저거를 이제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프로세스. 그래서 이거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PDS라고 하는 말을 써요. PDS.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한다, 경영한다 하는 얘기는 간단히 요약하면 또 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 개인의 인생을 관리한다. 내 인생을 경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원리가 그대로 자기 인생에 적용될 수 있어요. PDS다. 그러니까 말은 세 단어죠. 그러니까 플랜.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을 해보고 들어갈 자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사람은 얼마나 필요하고 기술이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계획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플래닝을 하고 두 번째는 계획만 세운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 계획을 한번 실현을 해봐야지. 그죠?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사람도 이렇게 성격이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생각은 많이 해요. 사고형이지, 사고형. 근데 결단을 내려서 실행에 옮기질 못해.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는 온갖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어도 계획도 뭐 아주 그럴듯하게 세웠어요. 근데 막상 자기가 뭘 해보지를 못하는. 그리고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죠. 뭐 토익 중요하다. 취업하려면 해야 되겠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궁리를 가지고 있는데 막상 책 펴놓고 공부하기 시작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두가 이제 약한 거죠. 그런 경우에.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거꾸로죠. 무조건 저지르지. 맨땅에 헤딩한다는 말 쓰지. 그러니까 뭐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를 예견을 하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벌려놓고 보는 거야. 막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좌충우돌하고 상당히 위험하죠. 그런 사람들이 일을 만든다고 꼭 사고를 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균형을 이루어야 돼.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C, 컨트롤한다는 얘기예요. C가.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한 것을 실행했으면은 과연 내가 실행한 것이 원래 계획대로 됐는가를 돌이켜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한번 저렇게 살아봐. PDS 일과를 한번 그 과정을 만들어봐요. 아침에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니까 깨우니까 아니면은 저 자명정식이 야랑 하고 울리니까는 일어나요. 잠은 깼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시간표 보니까 오늘 11시에 정보기술과 경영전략 수업이다. 그냥 피동적으로 끌려가다시피 여기 와서 이제 앉아있어. 계획돼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시간돼서 온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면은 이게 또 배꼽 시계가 작동을 하잖아요. 1시 다 됐으니까 밥 먹어야지, 점심. 그러면서 끝나니까 친구가 한번 노닥거리지. 그럼 노닥노닥 하다가 한 또 3시에 또 뭐 수업 있다. 그럼 또 그때 또 끌려 들어가다시피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수업 끝나면 나와서 또 저녁 됐네. 저녁 먹고 집에 가서 멍하니 앉아있으니까 텔레비가 켜져 있어. 그죠? 그럼 TV 보고 이렇게 하다가 졸려. 그럼 자는 거야. 아무런 계획이나 반성이 없어요. 그냥 이게 그것도 피동적인 두만 이루어질 뿐이야. 기업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 살아남을 기업 하나도 없겠죠.
하물며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을 경영하는데 계획도 없이, 계획이라는 게 오늘 계획도 있지만 월 초에는 월간 계획, 연 초에는 연간 계획, 거기까지는 많이들 들어요. 그죠? 새해가 되면은 보통 그 왜 레졸루션이란 말, 뉴 이어스 레졸루션 이런 걸 하죠. 올해는 내가 뭘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한다고. 올해 담배를 끊겠다. 토익 점수를 지금 300 나오는데 이걸 600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계획들을, 연간 계획은 좀 그래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자기 인생 계획을 세워야죠. 자기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 건지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시행을 한다. 이건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지. 그렇게 되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C란 말이에요. 하루를 일과를 계획대로 살았으면 자기 전에 반성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땐 뭐 썼어요? 일기장을 썼죠.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반성문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대학교 들어오면 다 사라지지. 일기장 쓰는 사람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안 쓰죠. 국민학교 때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사하니까 억지로 쓰고. 근데 사실 그것도 좀 고쳐야 돼. 이게 일기라는 게 자발적으로 쓰게끔 돼야 되는데 누가 써놓으면은 검사한다. 이게 이제 6년 동안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배가지고 억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면 해방됐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손 딱 놓고 안 씁니다. 사실은 자기 생활의 기록이고 나의 어떤 그 발전 과정,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것인데 상당히 중요한 기록이죠. 근데 기록의 문화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이 경영에서도 이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와서 이제 지식 경영, 우리가 이제 나중에 챕터에서 따로 다룰 텐데 지식 경영이라는 말로 이제 거창하게 부르지만 그게 결국은 기록의 문화예요. 왜 기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머릿속에는 있지만 표현이 안 돼요. 그죠? 자기는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기억이라는 게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그 좋았던 생각들, 기억들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도자기는 세계적인 강국이었죠. 고려 청자나 이조백자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아주 우수한 도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기록을 안 해놨잖아. 그 기술들을 아무도 기록을 안 했다. 그냥 도제시대 장인 정신으로 그 제자들을 잘 만나면 전수를 해주고 죽었어. 그 제자도 기록을 안 하고 자기만 알고 있다가 제자를 못 만나면 그건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도자기를 영국이나 일본, 외국에서 사들여요. 주방용품도 좋은 도자기 시집 갈 때는 그 외제 무슨 코닝 그레스인가 이거 사다가 주는 게 선물이라고요. 우리나라 거 행남작이니 한국 도자기니 이런 데 나온 거는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도자기 강국이 이제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기록 문화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불멸의 이순신 재밌게들 봤죠? 왜 이순신이 그렇게 계속 영웅취급만 받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순신이라는 사람도 실수도 했을 것이고 분명히 부정적인 면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누구 거예요? 난중일기가 주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철저히 생각과 자기의 행적을 다 일기를 썼어요. 이순신은. 근데 원규는 썼나요? 얘는 일기를 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설가들이나 이 작가들이 자꾸 원균을 너무 불쌍하다. 이 기록을 안 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한 그 시각이 이 이순신에 대한 시각만으로 보니까 나쁜 놈으로 그냥 아주 규정이 돼 있는데 과연 그렇게 나쁘냐? 그럼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죠, 그죠? 그만큼 여러분의 기록이 자기 후대에 자기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기록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요즘에 이제 지식경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겪고 느낀 바를 기록을 해두면 언젠가는 쓸모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대부분 보면은 메모를 잘해요. 항상 메모장 들고 다니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기록을 해놔요. 그게 히트 상품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은 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어떤 떠오를 때가 있다고. 그거 했으면 좋겠다. 근데 친구한테 그냥 얘기하고 그걸로 끝이야. 기록을 안 해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발명품이나 이런 걸로 발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노트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모르지만 1학년들 그 수업 들어가 보면은 그냥 앉아있어. 멍하니. 그 시카토 겐지라고 하는 일본 그 여기자가 쓴 책이 있어요. 메모의 기술이라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메모는 왜 하느냐? 메모는 잊어먹기 위해서 한다. 재밌는 말 아니에요? 메모는 잊어먹기 위해서 한다.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는 게 아니라 잊어먹기 위해서 한다. 왜? 우리가 머리 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뭐 전화번호, 뭐 이렇게 시시껄렁한 친구 집 주소 이런 거를 다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 노력에 드는 시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머리가 복잡해.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기억하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는 메모해 두는 게 더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외울 자기 여력을 뭐를 써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를 잘하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한다. 결국은.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건 원래의 계획대로 실행이 되도록 검토하고 조정하고 통제해 나가는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P하고 D는 좀 실천을 해요. 근데 C를 안 해요. C를.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걸 뭐야? repent,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라는 게 뭐야? 뒤돌아보라 이거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과연 잘했는가? 되돌아보는. 자, 이걸 우리 수업 듣는 거하고 연관시켜보죠. 플랜이 뭐 하는 거예요? 정보기술과 경영전략 여러분이 수업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죠? 이게 두죠. 지금 강의를 듣고 있어요. 플랜을 했나요? 뭐예요? 예습을 했나요? 이런 얘기야. 아주 너무나 단편적이고 워낙 많이 들어온 얘기라 여러분들이 식상하지만 원리는 원리대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이 두를 하는데 플랜 없이 들어와서 두를 하는 거하고 플랜이 있는 사람이 두를 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내가 이렇게 강의를 똑같이 해도 여기서 알아듣고 자기의 지식으로 그 환원하는 정도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이제 2장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한 번 책을 읽고 오는 사람이 여기서 앉아 있는 거와 그냥 수업 시간 됐으니까 뭐 퀴즈 언제 볼지 모른다니까 불안해서 여기 그냥 와서 앉아 있는 사람하고 지식 습득 정도가 확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수업 듣고 나서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C를 해야 된다. 뭐야? 이게 복습이야. 그러니까 경영에서도 저렇게 PDS 활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 일상생활 그 다음에 이런 학교에서의 생활 이런 것들을 저 PDS 방식으로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 짧은 기간 내에 자기가 확 발전한 걸 느껴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이 과목을 들으면서 다른 내용 이건 퀴즈 볼 때만 기억했다 다 잊어먹을 거라고 다 좋은데 이것만은 잊지 마라. PDS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내일부터 내일까지 미룰 것도 없어. 오늘을 한번 PDS식으로 살아봐. 저녁 때 오늘 한 일을 자기가 내가 뭘 과연 달라진 게 있나 어제하고 반성을 해보고 내일 아침 되면은 학교 나오기 전에 한번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 기업가들은 명상을 꼭 한대요. 아침에. 안철수 씨도 그런 걸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외 여자 그 디자인 그 백이나 핸드박 이런 거 파는 그 여자 성공한 사람 있었죠? 왜 TV에 나왔던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뭐 무슨 인터내셔널이야. 그 성진 인터내셔널인가? 거기 여자 사장인데 그분도 아침이면은 꼭 30분씩 명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그게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이제 목닥을 두드리면서 명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종교가 없는 사람은 그냥 좌선을 하는 거예요. 앉아서. 가부좌하고 앉아가지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때 하루에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짧은 시간. 여러분이 뭐 긴 시간도 필요 없어요. 정 귀찮으면 침대에서 눈이 떴어,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 말고 한 5분만 또 그러다가 또 자지 말고 5분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부터 침대에서 내려가는 순간부터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5분 정도만 생각해봐. 뭐 이렇게 오래 걸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 일과가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응? 자기가 계획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신이 나. 그리고 이제 두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다음에 저녁 때 들어가서 이제 샤워 쫙 하고 몸이 좀 나른하잖아. 힘들었으니까 열심히 했으면. 자기 전에 한 또 5분 정도만 명상의 시간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자기 정리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오늘 아침에 계획했던 게 잘했나? 내가 어제보다 뭐가 지금 나아졌나? 이런 식으로 나 하루를 자꾸 정리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1년도 안 돼서 자기의 모습이 확 달라져 있는 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해요.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스스로 그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에서도 이제 그 제일 앞부분에서 다루는 게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건 과목이 하나 있죠. 경영 전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전략이라는 말은 원래 군대 용어예요. 그죠? 군대에서 그 작전을 짤 때 대장이 전략을 세운다고. 저건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적을 섬멸한다. 적진을 탈환한다. 뭐 이런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돼. 그냥 무조건 뭐 총 들고 나가면 백발백중 맞아 죽죠. 네? 어떤 식으로 상대를 뭐 유인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가장을 시키죠. 이렇게 숨어서 매복을 하든지 해서 적군의 어떤 심장부를 강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좌측으로다가 일부 병사가 쳐들어가서 허리를 찌르고 그 전략의 대가가 누구야? 옛날 그 중국 삼국시대에 보면 한신, 그죠? 한신 장군하고 또 그 삼국지에서 나오는 제갈공명 이런 사람들이 그 전략의 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게 뭐 요즘 말이 아니라고. 이미 옛날 고대에도 있던 얘기들이에요. 싸울 때는 항상 전략을. 이 전략이란 말은 뭐냐면 적이 있을 때, 싸울 적이 있을 때 이 전략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기업이 어떤 전략을 세운다. 그 얘기는 나 혼자 그냥 뭐 물건 만들어 놓으면 그냥 막 팔리는 상황에서는 전략이고 뭐고 필요가 없죠. 그잖아. 내가 뭐 세상을 다 독주하고 있는데 무슨 전략이 필요하겠어. 근데 항상 경쟁 상대가 있으면은 내가 군대에서는 적이죠. 적이 있으면은 섣불리 했다가 내가 죽거든. 그죠? 기업도 내가 경쟁 기업한테 잘못하면은 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경쟁사들한테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나만의 고유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how,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이게 바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장세진 교수가
최근에도 책을 또 냈어요. 경영전략 책을. 이분이 이제 경영전략 분야에서는 이제 그 책이 많이 국내에 보급된 그분인데, 경영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이제 그 정의한 걸 보면은 희소한 경영자원을 배분하여 기업에게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자, 여기 경쟁 우위라는 말이 상대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한 단계 더 자기가 앞서기 위해서 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갖다가 경영전략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죠? 내가 무슨 그 이익을 얼마나 내겠다, 매출을 얼마나 올리겠다,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높이겠다, 뭐 고객 만족도를 얼마나 높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야 먼저, 그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하는 방법, 전략을 세운다. 근데 이제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실제 기업에 가보면 전략이 없는 회사가 꽤 많아요. 중소기업들은. 이 목표, 그러니까 목표라기보다는 욕심이죠. 자기가 돈 벌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그 목표를 설정하지 말래도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욕심을 갖고 사업을 하죠. 근데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벌래? 하고 물어보면은 뭐 열심히 일해서 팔다 보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이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한번 여기 그 경상대 근처 저쪽 그 테니스장 자리 그 뒤로 가보면은 식당들이 많잖아. 학생들을 주로 상대로 하는 식당들이죠. 그 식당들이 과연 전략을 가지고 그게 그것도 사업인데 요식업이거든요. 하나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알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전략을 갖고 음식점 하는 사람이 거기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전략을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요식업을 한다면 음식 맛이 그럴 수가 없지.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 태도가 그래서는 안 되지. 그죠? 전략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식당의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략이 없는 데가 꽤 많아. 그냥 어떻게 운이 좋아서 또 인맥이 좋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 데가 있으면 돈을 벌다가 그 인맥이 뚝 끊어지면 그냥 망하고 이런 데가 꽤 많다. 이게. 그리고 뭐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수출도 안 되고 국내 경기가 안 좋다. 그럼 전략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타격을 받아요.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어떻겠어, 그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방법을 미리 마련해야 돼. 전략을 짜야지. 그냥 세월 가는 대로 내버려 둬보면 목표 달성이 힘들죠. 또 이제 다른 그 경영 전략에 대한 정의를 보면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의 경쟁적 환경에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들의 집합이다. 비슷하죠? 아래 있게. 결국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 자원은 항상 한정돼 있죠. 그게 경제 원리죠. 자원은 희소해요. 그런 자원들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그 방법을 정하는 게 바로 전략이다. 그 전략을 쓰는 데는 항상 뭘 달성하려고, 네? 목표라는 거죠. 그걸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그래서 여러분도 그 여기저기서 많이 들을 거야. 비전을 가져라.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도달할 점, 가고 싶은 곳.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그 연령 시기가 좀 다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우리 제자들 크는 걸 보면 또 우리 친구, 동료, 또 나 스스로가 그 겪은 경험으로 보면은 사람의 그릇, 그 사람의 인물됨, 크기가 결정되는 시기가 40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나만의 얘기는 아니야. 이미
공자도 한 말이야. 옛날 성현들도 다 한 말인데, 이 20대까지는 사실 20살의 인간, 여러분 성년 나이 되기 전에는 부모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살아왔지,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그런 성숙이 안 돼 있죠. 근데 이제 성년이 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부터는 완전한 독립된 개체로서 내가 주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이제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러분을 여러분 개인으로 봐요. 그 전에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렇게 보죠. 누구네 애 이렇게 그 생각을 하지 그 아이를 독립된 인간으로 잘 안 봐줘요.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그거보다는 그것도 조금은 남아있지만 지금은 저 사람이 누구 이런 얘기야.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여러분을 대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나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20대에. 그러니까 20대에는 공자도 뭐가 그랬어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할 일을 준비하라고 그랬다고. 그죠? 그러니까 20대에는 물론 뭐 아주 독특한 사람들은 20대에 사업을 하는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왜 아주 젊었을 때 창업을 했잖아요. 그런 독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20대에는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죠. 그리고 이제 30대 가면은 그 자기가 살아온 그릇의 크기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어떤 집단에 속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그렇지만 아직 그 사람의 완성된 모습은 몰라요. 그 30대의 사람들을 놓고 그 사람이 그릇이 결정됐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뀌고 그 사람의 능력이 숨어있던 능력이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30대에도 계속 있어요. 그러다가 40대가 되면은 완전히 드러나요. 그 사람의 크기가 다 드러나요. 그때부터는 바뀌어봐야 별 차이 없어요.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비전을 세운다. 자기 인생의 비전을 세운다고 할 때는 40대를 목표로 하세요. 내가 40이 되면 이렇게 가정을 해보라 이거야. 내가 40이 되면 무슨 일을 하고 있겠다. 대학 교수가 되겠다. 아니면 기업에 들어가서 경영의 그 중진급 이상의 임원이 돼 있겠다. 이게 자기 비전이 될 수 있는 거지. 또 나는 유명한 그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겠다. 학자가 되겠다. 아니면 소설가가 되겠다. 연예인이 되겠다. 인기를 얻은 연예인으로서 성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특성과 환경을 생각해서 내가 가고 싶은 그런 자리. 그게 40대에 갈 자리라며. 그러면 거기서 바뀌는 거는 별 차이 없어요. 크게 안 차이 난다 이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때요? 좀 이제 활동을 50대까지 하죠. 50대 중반까지 그 분야에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후배들한테 넘겨주는 거지. 자리를. 자기가 익혀왔던 그런 지식과 경륜을 후배들한테 다 전달하고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나머지 기간은 그러니까 40대 여러분이 누가 될 거냐, 뭐가 될 거냐 그게 바로 여러분의 비전이 될 것이다. 기업에서는 비전 설정을 한다는 것이 기업이 무엇을 할 것이냐, what.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뭐라 그랬어요? 전략이라고 그랬죠. 기업이 미래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이 비전을 세운다고 그럴 때 막연히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은 부자가 잘 안 돼요. 특히 왜 그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은 탈무드라고 하는 그 교육 경전이 있죠. 그죠? 탈무드라는 책. 여러분 안 읽었으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상당히 그 많은 지혜,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그 실질적인 지혜가 많이 담겨 있어요.
특히 이제 유태인들은 왜 실용적인 민족이잖아. 그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절대 꺼리질 않아요. 내놓고 해요. 어차피 사람이 살다 보면은 돈이 필요하다. 그걸 그냥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내가 돈을 벌겠다. 그러면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막연히 세우는 거는 그 달성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10원을 벌어도 버는 거고 10억을 벌어도 돈 버는 거고 100원을 벌어도 돈 버는 거라. 그러니까 그 범위가 막연한 거야. 나는 영어를 좀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면 영어는 영원히 잘하기 힘들다.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요? 내가 돈을 벌겠다. 그러면 금액을 정하라. 아예. 그 뭐 부자를 뭐 어떠고 저쩌고 뭐 이런 책들 많죠. 요새 100만 갑부가 되는 뭐 방법 뭐 해가지고 그 가난 아빠 부자 아빠 그 로버트 키요사키 책 그런 책도 많이 팔려오는데 그런 데서 공통적으로 다 그런 건 하나만 읽어보면 돼. 뭐 여러 권 읽을 거 없어. 그건 여러분 돈 낭비고 시간 낭비야. 한 권만 대표적인 거 하나 읽어보면은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뭐냐? 돈을 벌려면 구체적인 액수를 목표를 정하라 이거야. 나는 30대까지 10억을 벌겠다. 40대는 100억을 벌겠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벌 것이냐 전략을 세워서 나가는 사람은 그때 되면 꼭 번대요. 미달하더라도 100억 벌겠다고 한 사람이 95억, 98억이지 100억 벌겠다고 한 사람이 10억을 하진 않는다. 근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막연히 돈 많이 벌고 싶다. 실현되는 걸 못 봤다. 그 책 읽어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이거야. 기업이 올해는 작년보다 매출을 늘립시다. 사원들이 그래야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작년에 이제 100억 매출을 올렸어. 100억 원. 올해도 열심히 해서 많이 올립시다. 그럼 올해도 1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현명한 사장 같으면 작년에는 우리가 100억을 올렸으니까 올해는 10% 증가한 110억을 올립시다. 이걸 목표로 합시다. 그러면 다 적어놔요. 뭐 영업부장, 뭐 생산부장 전부 그걸 적어놔요. 왜? 사장의 이건 지시야 일종의.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못 올리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강등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숫자의 마력이라고. 여러분도 토익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올해. 그런 사람 되질 않는다 이거야. 우선 가서 모의고사를 봐. 봤더니 450 나왔어. 야 이거 갖다 어떻게 취업하냐. 적어도 올해는 이걸 600선으로 끌어올리고 내년에 졸업하기 전에는 800 이상은 최소한 만들어야 되겠다. 뭐 다른 데서 뭐 900점 나와도 뭐 취업이 안 된다는데 그래도 원서라도 뒤밀려면은 800원 이상 나와야지.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수시로 체크하게 된다. 네? 그래서 여름방학 때도 보고 2학기 때도 보고 계속 이렇게 자기가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게 C야 C. C의 과정이죠. 그래서 점차 이제 자기가 목표로 한 점수에 이렇게 다가가면은 그때 그 느끼는 성취감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 아니고는 몰라요. 왜? 자기가 목표했던 게 달성될 때 사람은 진짜 그 쾌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이제 맞들이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가 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올려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신나요. 삶이. 생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연초에 목표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뭐 스스로 자기 성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면 그건 아주 우수한 사원이지만 그런 사람을 많이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리더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서장이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목표를 어느 정도 정해요. 얘는 서울대 보내야 되겠다. 얘는 한남대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거든. 근데 이제 대학을 보내놓고 나면은 개싸라 쎄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야 이제부터.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태야. 지금도 누가 여러분의
뭐 목표를 제시해주고 이끌어주기를 바란다면 아직도 어른해져. 경영자원의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 비전이라는 것이. 그리고 조직 활성화의 원천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직을 끌어나가는데 목표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를 달성하려고 열심히 활성화가 된다. 이거야.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될 대로 내라. 놀고 싶은 사람 놀고 뭐 회사 일이 좀 마음대로 내라면 되지. 그리고 그냥 가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거야. 목표가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비전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걸 이제 계층별로 보면 최고 경영진한테는 자기네들이 나아갈 바를 명확히 제시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기업 내부의 장단점을 파악하게 되고,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데, 네? 자원이 필요한데, 인적 자원이 필요한데, 기술이 뭐가 필요한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다 드러나요. 그잖아. 자기 목표가 생기면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게 내가 다 갖추고 있나라고 검토하게 된단 말이야.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업 내부의 장단점을 다 파악하게 돼요. 여러분도 비전을 세우면 내가 과연 그런 비전을 달성할 만한 준비가 돼 있나, 자질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부족한 거를 발견하고 메꾸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핵심 역량을 이제 도출하게 된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일찌감치 감지를 할 수 있다. 네. 자기 목표는 저만큼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방해 요인이 딱 생겨요. 문제가 생긴 거지.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 어때? 그냥 문제를 이렇게 같이 뭉쳐서 살아. 문제하고 같이. 그거를 질질 끌어. 심지어는. 문제 속에 묻혀 산다고. 목표가 없으면. 근데 있는 사람은 그걸 빨리 해결하고 끝내요. 왜? 내가 갈 길이 뻔히 있으니까 지금 문제에 내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기업 외부의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진단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장단점을 발견하게 되지만 바깥에서 오는 나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가, 네? 직업의 기회가 뭐에 생기는가, 또 뭐가 위협적인 건가. 그죠? 기업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네. 환경은 계속 변하죠. 내가 대학 다닐 때의 환경하고 여러분이 지금 대학 다닐 때의 기업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죠? 우리 대학 다닐 때 뭐 기술을 익혀서 영어를 좀 해가지고 외국으로 뭐 취업을 한다? 이런 생각도 못 했지. 근데 지금은 그게 일반화되고 있어요. 그죠? 국내에 취업 자리가 없으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 합리적 경영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중간 관리자한테는 조직 전체가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알게 돼요. 조직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뭐다. 그럼 내가 중간 관리자로서 할 일이 뭐냐. 이거를 명확히 알게 되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위에서 최고 경영자들이 시키는 거를 그냥 피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중간 경영자들은. 이런 조직은 클 수가 없죠. 관리 통제 업무상의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제 이 중간 관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위에서 내린 지시를 밑에 하부 직원들한테 전달하고 그 일을 제대로 했는가를 이렇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주로 중간 관리자들이 해요. 근데 이런 기업의 비전이라 이런 거를 내가 명확히 알고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명확히 설정이 되죠.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그때그때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극대화 현상을 방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역 극대화라는 게 한쪽에서는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조직 전체로 볼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지역 극대화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학교에 예를 든다면은 학생처에서 뭐 열심히 뭐를 그 장학금 제도를 뭐 어떻게 바꾸고 그러는 사이에 이게 뭐 입학처에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자기네들은 일을 열심히 했는데. 기업에서도 생산부에서는 열심히 뭐 원가 절감하려고 그리고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계를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생산의 일로서는 일을 잘한 거야. 근데 영업부에서 볼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엄청난 수요가 있어. 그래서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많이 팔아야 되는 시기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품질만 생각하고 한 하루에 100대를 있는데 한 20대밖에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은 기업 차원에서 보면은 손해죠. 그죠? 이게 일종의 지역극대 현상이에요. 또 영업부에서는 어떻게? 집다 팔려고 그러지. 자기네들 어떤 성과를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생산부에서는 일손이 딸려가지고 미처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업부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생산부에서는 품질이 자꾸 떨어지고 제품의 하이니까 고객들이 불만이 높아져서 결국은 1, 2년 신나게 팔아놓고 3년째 그냥 망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조직 전체가 각 구성 요소들이 조화롭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유기적으로 이게 활동을 해야지 어느 한쪽에만 난리를 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화나 TV 뭐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봤을 거예요. 뭐 이 정상인은 다 오장육부가 균형을 이뤄서 발전을 해요. 근데 어떤 이제 환자는 간만 간대가 못 다르지. 간만 그냥 엄청나게 비대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속 잘라내야 돼. 그런 병도 있어. 이게 위도 크고 튼튼하면 좋겠죠. 근데 몸이 다른 거와 균형을 맞아야지 위만 딥다 커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배고프다고 계속 먹어대면 어떻게 돼? 완전히 그냥 이게 비대해져가지고 막 300파운드 많이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그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지역극대 현상은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공통의 가는 길에 대한 그 비전 공유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일반 근로자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기업의 비전이 있으니까 살맛이 나요. 조직 회사에 다니는 맛이 나고 학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우리 학교가 어디로 간다. 뭐 2010년에는 몇 위의 대학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비전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면은 학교 다니는 게 재밌고 신나는데 그런 비전을 아무것도 안 보인다. 비전이 없다. 이러면 어때요? 빨리 졸업이나 하자. 여기서 그냥 자꾸 등록금만 오르고 뭐 장학금 때도 또 그냥 이상하게 되고 뭐 주차장이 어떻게 안 받던 거를 그냥 받는다 그러고 이렇게 부정적인 일이 자꾸 일어나고 비전은 안 보이면 어때요? 에이 이거 뭐 빨리 졸업이나 하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기가 떨어져. 공부할 맛도 안 나고 학교에 오면은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결국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 배양. 이게 이 조직이 공통된 비전이 없으면 다 찢어져요. 흩어지는 거야. 그리고 싸움이 자꾸 벌어져 여기저기서. 니는 니 거 챙기고 나는 내 거 챙기고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베트남 정권 말기에 그런 뭐 우리나라도 똑같은 2조 말에도 그랬고 6.25가 일어날 때도 그랬잖아요. 이게 비전이 없으니까 그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 이익 챙기기에 바쁜 거예요. 기업이 이러면 이제 망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이어서 전략 수립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전략이라는 것은 비전, what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전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비전 달성을 위한 접근 방법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장기적인 목적 및 목표를 결정한다. 이들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필요하고 배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비전의 예를 본다면 10년 이내에 세계 1위의 정보통신 기업이 되는 것이다. 이게 구체적이죠. 그 시간과 그 수치적인 목표를 딱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도 저렇게 시간을 정해요. 시간을 정하고 그때 내가 달성하려고 하는 그 목표를 구체적인 숫자로 가능하면 설정을 하라. 그 다음에 저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뭐 우리 속담에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가는 길은 다양하다 이거야. 여러분이
경부고속도로 타고 그 차로 갈 수도 있고 기차로 갈 수도 있고 그죠? 또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해요. 아니면 할 일 없으면 걸어가도 되잖아요. 걸어가도. 자, 10년 이내에 세계 1위의 정보통신 기업이 되는 것이 이제 기업의 비전이라고 설정이 됐다면 합병, 매수를 통해서 기업 통합을 다른 기업들을 사들여 가지고 세계 인류 기업이 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M&A라고 그러죠. M&A. 기업 합병 인수. 그런 것이 대기업이 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사들이지 않더라도 지 스스로가 등치를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류 기업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연구개발, R&D 투자를 대폭 늘려서 품질관이나 고객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경쟁 기업들을 다 추월해가지고 우리 기업 자체의 그 덩치를 키워서 인류 기업이 되는 그런 전략을 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이 마케팅 전략의 대가가 있죠. 이 사람이 제시한 그 전략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제 물론 이제 마케팅 전략이지만 이게 기업의 전략이에요. 기업에서 취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전략의 유형이 원가절하 전략.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쓰는 거죠. 물건을 많이 만들면 조금 만들 때보다 이 생산 단가를 낮출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정비는 할 수 없지만 이 변동비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아지면 변동비는 그것도 변동비 자체도 약간 줄어요. 그렇지만 이제 고정비가 여러 물건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전체 원가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은 될 수 있으면 물건을 많이 팔으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원가 절하 전략이야. 될 수 있으면 원가를 낮춰서 상대방 기업보다 물건을 싸게 팔아가지고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 두 번째 전략은 차별화 전략.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이제 그 블루오션 이런 말 나오죠. 네, 블루오션. 블루오션이라는 게 남들이 별로 그 경쟁을 안 하고 나만 독자적으로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는가. 이게 이제 블루오션이란 말이에요. 레드오션은 막 피 튀기게 경쟁하는 거죠. 근데 경쟁자가 없어. 그냥 나 혼자 독주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고기를 다 잡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자들이 쭉 쫓아오면은 그땐 또 치고 빠져. 자기는 또 다른 블루오션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차별화 전략이에요. 남들과 다르게. 옷을 만들어도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싸구려 옷을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가를 낮춰서 싸게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주 독특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패션 감각이 아주 뛰어나고 특수 계층의 사람만 살 수 있는 그런 고급 옷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 공주대 창업교육센터에 있는 기업인데 구두 한 켤레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시중에서 사면은 7, 8만 원부터 한 15만 원 그 사이잖아요. 남성용 구두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서 파는 구두는 최하가 25만 원. 근데도 없어서 못 판다. 근데 그 구두의 이제 소재를 이태리 악어가 제일 좋대요. 나도 그 얘기 처음 들었는데 왜 이태리 핸드백 또 왜 악어 가죽으로 만들면 비싸다고 그러잖아. 그 악어 가죽을 벗긴다 해도 다 좋은 게 아니고 그 무늬를 보면은 좌우 대칭이 딱 돼 있는 무늬가 있대요. 그게 최고급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로 만든 구두. 근데 이제 그 구두를 만들 때 우리는 이미 어떤 표준 발 사이즈에 맞게 제작해 놓은 거를 가서 발 껴봐가지고 편하면 그냥 신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그게 아니라 레이저로다가 이렇게 이제 무슨 통 같은 게 있어서 거기다 발을 집어넣으면 이제 레이저로 발 사이즈를 다 재는 거야.
여러분 발 사이즈 잴 때 우린 보통 하나만 재죠. 길이만 재잖아. 근데 우리나라도 84년부터 이 발을 여러 군데 재요. 군대 그 군화를 만들기 위해서 길이만 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발폭, 그 다음에 그 발가락 길이, 그 사이에 동그랗게 파진 데 뭐 이런 것까지 다 재요. 각도를. 미국에서는 그거를 40까지 잰대요. 40까지. 발을. 군화 제작하기 위해서. 일본이 24가지 잰다든가 우리가 8가지인가 9가지를 재요. 그게 이제 수준 차이야. 그런 데서. 그러니까 이게 자세하게 재가지고 구두를 제작하면은 세상 편하다는 거야, 발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그 서서 활동할 때는 구두를 신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구두가 편안하면은 몸에도 상당히 그 좋고 활동하기가 편하대요. 피곤하질 않대. 그래서 아마 그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급 구두를 돈 아끼지 않고 사는 모양이야. 그래서 그 좀 고가는 구두 한 켤레에 뭐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우리 구두랑. 근데 150만 원, 200만 원. 근데 그런 게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차별화 전략이죠. 지금 뭐 그 외에 뭐 금강구두니 뭐 해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구두가 여러 개 나와 있잖아. 랜드로버 뭐 이렇게 막 상표들이. 근데 또 내가 그런 비슷한 구두를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 놓는다. 팔리겠어요? 그 시장을 뚫고 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힘들죠. 그럴 때 이렇게 신생 기업으로서, 벤처 기업으로서 완전히 그냥 고가 구두를 그것도 고급 품질로 특수한 기법으로다가 제작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기능성 구두지. 이런 거는 차별화해가지고 시장을 침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화 전략. 전문화 전략. 이거는 이것저것 건드리지 않고 한 군데 매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애플 컴퓨터가 얘가 나오는데, 애플은 범용 컴퓨터를 잘 안 만들어요. 지금 안 만들어요. 그죠? IBM 계열의 컴퓨터들, 뭐 우리 델, 삼성, 그 대우, 뭐 이런 우리나라의 삼복 컴퓨터 이런 것들은 다 범용 컴퓨터예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비슷한 컴퓨터들이고 성능도 다 거기에요. 가격 경쟁만 하는 거예요. 모델 경쟁하고. 근데 이 애플은 달라요. 그죠? 쟤들은 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픽 디자인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이 일반 컴퓨터 갖고는 안 돼요. 애플 컴퓨터로 하면은 그 전문가들은 저걸 선호한다고. 되게 비싸도 그 기계를 사요. 그게 특화된 어떤 특정 분야의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차별화 전략은 약간 달라요. 그 다음에 정보기술과 그럼 전략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정보기술과 전략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 기업이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을 설정하는 걸 전략이라고 그런다 했죠. 그 전략 가운데 정보기술을 전략 무기로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금융기관들. 금융기관들 뭐 여러분 떠오르는 게 어디예요? 우리나라 보면 국민은행, 뭐 상업은행, 지금 뭐 제1은행, 뭐 우리은행, 뭐 은행들이 오늘도 신문에 제1은행 이름이 바뀌었더라고. 그런 그 금융기관들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 또 무슨 증권회사, 또 투자신탁회사, 투자금융회사, 이런 것들이 다 돈을 만지는 기관은 다 금융기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크레딧카드 회사, 이런 금융기관들의 경쟁력, 어느 그 금융기관이 가장 우수한 기업이냐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이자를 누가 많이 주고 덜 주냐, 뭐 부실대출을 최대로 줄여서 얼마나 이익을 잘 내느냐, 뭐 이런 것이 그 은행이 좋고 나쁘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정보기술이 얼마나 우수한 걸 가지고 은행업을 하느냐. 특히 이제 크레딧 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 그 회사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금융기관에서,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시중은행들이
전산 다운되는 사고가 꽤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해킹당해서 어떤 사람의 그 개인 구좌에서 돈이 그냥 빠져나가고 이런 금융사고도 나고 하는 것들이 다 정보 시스템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사고 없이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보 시스템을 갖췄다 그러면은 그 은행은 또 그런 크레딧 카드 회사는 성장할 수 있어요.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보 기술이라는 것을 하나의 경쟁 무기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런 회사가 있죠. 그런 산업이. 그 비행기. 원래 여기 항공산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비행기 안전하게, 그 승무원들이 서비스 좋게 사람을 운송하면 그게 그 회사의 어떤 경쟁력을 보여주는 거. 근데 그게 시절이 갔단 말이야, 그런 시절. 지금은 어때요? 예약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나. 정보 시스템이. 그게 더 그 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그 척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산업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포항제철, 그러면은 제철 회사. 그죠? 제강 회사. 제철 회사니까, 아, 이건 정보 시스템 별 상관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포항제철이 세계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매출액 순위 1위였죠. 근데 이제, 그, 유럽의 그 철강 회사 몇 개가 이렇게 합병을 해가지고 등치를 키우는 바람에 지금은 올해 이제 3위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렇지만 수익이나 이런 면에서는 세계 최고예요. 포항제철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에요. 제철 분야에서는. 근데 물론 제강 기술도 뛰어나. 제철하는 그 기술도 뛰어나지만 그 기술만으로 본다면 일본이나 영국 이런 그 제철 회사에 비해서 떨어져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포항제철이. 정보 시스템. 정보 시스템은 세계에서 최고로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자를 조달하는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죠. SCM.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잘 구축이 돼 있어서 원료를 적기에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객 관리 시스템,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그런 제강업계에서는 최고를 자랑해요. 그게 바로 포항제철의 경쟁 무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이 경쟁 무기로 바뀌는 그런 그 산업이 자꾸 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의 무슨 시멘트 회사. 그러니까 시멘트 하면은 그거야 무슨 정보 시스템 뭔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시멘트 회사가 정보 시스템을 무기로 들고 나온다.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요새 대학들이 어때요? 사실 이게 기존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강의실에서 강의하던 대학들한테는 상당한 위협인데 사이버 대학이 대거 지금 등장하고 있죠. 교육 방식이 바뀌는 거야. 그 사이버 대학의 최고 강점은 뭐겠어? 강사진이야 그냥 사들이면 돼 거기는. 대학은 교수들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오프라인 강의 하려면은. 근데 사이버 대학은 그럴 필요가 없어. 설립 요건도 달라. 거기는 명사들, 그러니까 유명한 강사들을 강의만 시켜서 녹화만 하면 끝나는 거야. 꼭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정보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그 화상 강의 시스템이라든가 학생들 성적 관리라든가 보안이 얼마나 잘 되고 정보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돼 있는가. 이런 것이 그 대학의 경쟁 강점을 그 좌우하는 그런 척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도 이제는 정보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 기술을 그러면 그렇게 수단으로 볼 것이냐. 근데 이렇게 경쟁 무기로 들고 나오는 기업들은 아예 정보 시스템 자체가 뭐예요? 목적이에요. 그 기업의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이고 그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전산실 이런 데 그 기업이 갖고 있을 때는 그건 하나의 보조 수단이죠. 그러니까 내가 금융기관 다닐 때만 해도
정보 시스템이 그 금융기관의 경쟁 강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업무 처리를 위한 편리한 보조 수단일 뿐이야. 그 이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업도 아직도 보면은 정보기술이라는 걸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기업이 대기업들은 나타나요. 특히 이제 오라클이라든가 델 컴퓨터 이런 데는 여러분이 알잖아. 그죠? 델 컴퓨터는 그 사람들이 뭐 컴퓨터를 잘 만들고 조립을 잘하고 뭐 판매를 잘해서 그거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걔들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이 세계 최고예요. 그 아마존, 응? 북, 야후 이런 회사들 다 뭐야? 기업이 갖고 있는 게 정보 시스템이 거의 다야. 그게 없으면 회사가 없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서점에서 책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터넷 시스템을 얼마나 쇼핑몰을 잘 구축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파느냐. 그러니까 책이라는 건 그냥 조달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기업이 정보 시스템을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보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업체들은 다 그런 업체라고 봐야죠. 그래서 기업 전체의 전략적 측면에서 정보기술 수단으로 보고 활용에 중점을 두는 것. 이게 이제 전통적인 생각이죠. 기업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각 기능이 원활히 작용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조직의 기능을 원활히 작용할 수 있도록, 뭐야 이게 똑같은 말이 나왔네, 그죠? 정보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연구하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 기업의 일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정보 시스템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거죠. 그건 뒤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정보기술과 경영전략과의 관계를 한번 보면은요, 그 맥팔런 맥킨이라고 하는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이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그 정보 기술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 그 군이 있다, 집단이 있다 이렇게 분류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분류했냐면 이쪽 왼쪽에 보면은 기존 정보 시스템의 전략적인 중요도가 높고 낮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정보 시스템이 우리의 경영 활동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뭐 별로 뭐 정보 시스템은 없어도 그냥 우리 일을 하는 데는 별로 지장 없다. 예를 들어서 그 동네 구멍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치킨집 오마이 치킨 이런데 정보 시스템 없다고 장사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소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복덕방 이런 데는 정보 시스템 컴퓨터 없어도 그냥 사람 소개해가지고 소개료 받고 사업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것도 전문적으로 커지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컨설팅 회사도 정보 시스템이 있어야 그것도 큰 규모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도입할 또는 구축할 정보 시스템이 얼마나 기업 경영 활동에 중요하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또 중요할 수도 있고, 그냥 계속. 그거 없으면 회사가 망할 이런 지경에 이른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둘 다 높은 거지. 기존 시스템의 중요도도 높고, 여기.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 정보 시스템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면 그거를 전략형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전략형. 구분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 정보 시스템을 돈을 많이 들여서 잘 썼어요. 근데 그냥 그거 갖고 쓰기만 하면 되지 새로 정보 시스템은 또 그냥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그것만 유지하면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공장형이다. 팩토리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소규모 항공사나 기존 유통업체 이런 데는 정보 시스템 다 갖춰놨어요.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이런데 조그만 그 업체들은 정보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그리고 과거에도 중요했었어. 근데 그걸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큰 돈을 들여서 개비하고 그럴 가치를 별로 못 느끼는 거죠. 유지만 하면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게 경쟁 관점이라기보다는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물건을 싸게 공급하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한
그 산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정보 시스템이 좋다 그러니까 모든 그 기업에 다 정보 시스템을 돈을 들여서 구축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게 이미 구축을 해서 잘 쓰고 있으니까 그냥 유지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별 쓸모가 없어서 그 정보 시스템은 그냥 PC나 몇 대 갖다 놓고 썼어요. 근데 앞으로도 뭐 그렇게 돈 들여서 안 해도 그냥 그 PC 정도로다 그냥 해결하면 되겠다. 이런 업종도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어디냐면 소규모 제조업체 같은 데. 그런 데서 뭐 그 공장에서 막 그 대장장이처럼 뭐 이렇게 막 재료 쌓아놓고 막 그 철강 갖고 두드리면서 이렇게 제조하고 있는 회사에서 컴퓨터 쓰라리면 그건 욕이죠. 그죠? 네. 쓸 줄도 모르고 그 사람들 또 쓸 시간도 없어요. 그냥 그 경리사원 한 사람이 옆에서 그 수금 전표나 끊고 그걸 하면 끝이다 이거죠. 그런 데에다가 야 니네 정보화하면은 막 좋대 그래가면서 니네도 철강업이니까 포항제철이 그냥 뭐 2천억 3천억씩 1년에 그 정보 시스템 투자하니까는 니네는 적어도 200만 원씩 투자해야지. 이 욕이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규모에 맞춰서 소규모 서비스 업체. 그러니까 뭐 무슨 뭐예요 세무사 서비스 업체 하면은 뭐 용역회사 이런 데는 사람들이 성의껏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경쟁 관점이지 거기다 컴퓨터 시스템 좋은 거 갖다 놓는다 해가지고 그 기업의 경쟁력이 생기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 전환형 여긴 좀 애매한 거지. 과거에는 정보 시스템이 별로 돈도 많이 안 들였고 뭐 기능도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낮았지. 그 정보 시스템의 중요도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 기업이 크려면 정보 시스템을 크게 갖추지 않고선 안 되겠다. 이게 이제 중견 기업들이 많이 그래. 제조회사도 소규모로 그냥 요거만 해서 먹고 살겠다 이런 데는 그럴 필요 없지만 이게 이제 큰 회사로 이렇게 도약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정보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 전환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규모 제조회사라든가 대형 유통회사 이런 데는 정보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지 않으면 경쟁에서 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전략형이다.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 중요하고 결국 이런 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갈 방향은 수단이 아니라 이게 정보 시스템이 하나의 그 기업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정보 시스템이 거의 그 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아까 얘기한 그런 뭐 금융기관들이라든가 뭐 항공회사라든가 이제 제철회사조차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목적으로 보는 관점은 업종에 상관없이 과거에는 뭐 금융이나 뭐 특수 이런 분야였는데 뭐 이제 서점 뭐 요새 꽃가게도 이제 인터넷 시장이 훨씬 커요. 그죠? 심지어는 그 바인야드라고 술집. 술집을 어떻게 인터넷으로 하냐? 그러면 이게 발전이 없어. 생각을 확 바꿔야 돼. 술집도 인터넷의 술집이다. 물론 이제 컴퓨터에서 따라 먹는 건 아니지. 거기서 이제 사는 건데 마치 그 여러분이 그 술집 가도 어차피 사서 먹는 거잖아요. 그죠? 먹는 장소가 거긴 바냐 집이냐 이 차인데 뭐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바에 갖다 놓고 이렇게 맡겨놓고 먹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장사를 하려면은 그냥 가게에서 팔듯이 여러분이 카페에 가서 그냥 사는 것처럼 또 인터넷에도 이렇게 쭉 늘어놓고 팔면 그럼 그 강점이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만져보고 사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 직접 상표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그 술 장사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성공한 케이스는 뭐냐면 술에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바3가 그냥 이렇게 한 병에 뭐 6만 원 이렇게 써놓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이제 설명이 딱 붙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이 돌아가면서 병 뒷모습이 싹 보여줘요. 이렇게 뒷도 보여주면 그 옆에 이제 정보가 나오는데 뭐 심지어는 음악도 나올 수가 있어. 그 술에 맞는 분위기의 음악이 쫙 깔리면서 이 술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군사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술을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이랑 마시다가 총을 맞고 죽어서 유명해진 술이다. 이렇게 스토리를 하나 넣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나폴레옹 꼬냑을 그냥 이건 뭐 20만 원 이렇게 써놓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답게 장식도 해놓고 그 옆에다가 이거는 뭐 프랑스의 루이 2세가 그 포도밭에서 어떤 아름다운 미모의 아가씨에 홀딱 반해가지고 거기서 포도밭에서 뒹굴면서 떨어진 포도를 가지고 담근 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재밌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이거는 술을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즉 정보죠. 그거를 같이 사게 만드는 이런 기법을 택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성공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우리 이제 전자상거래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하여튼 이런 데서 사업을 하려면 이런 오프라인에서 파는 거하고는 뭔가 다르게 여러분이 왜 루니스 뭔가요? 그 저기 왜 예스24 뭐 교보 책 이런 데 서점에서 한번 책을 사봐요. 일반 서점에 가서 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 서점에서는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지. 그 책에 대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방법, 그걸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서점에 가면 어때? 다 그냥 책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으니까는 그거 어떻게 다 읽어볼 수도 없고 무슨 책을 사야 될지 되게 망설여지죠. 그런데 인터넷은 어때? 가장 많이 팔린 책,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사면 또 다른 책을, 어떤 책을 보는가 목록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한 독자들의 서평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이 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선택하는데 훨씬 더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심지어는 그 책, 뭐 챕터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책에 그 추천, 그 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단 말이야. 그런 게 정보가 부과됨으로써 이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업종이 상관이 없어. 뭐 술장사, 뭐 꽃장사, 책장사, 이게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하던 것들인데 이게 다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게 하나의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기업에. 정보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지만 회사가 살아남는. IT 기업에서의 정보 기술에 대한 관점과는 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IT 기업이다 하면 이제 삼성 반도체, 아남 반도체, 무슨 뭐 인텔, 뭐 IBM 이런 회사들은 그 회사가 만드는 게 뭐야? 컴퓨터 시스템이고 또 무슨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가 오라클사라든가 이런 데는 소프트웨어 그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 회사 제품이죠. 그죠? 우리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거야. 그런 회사가 정보 기술을 하나의 목적으로 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업종, IT 기업이 아니면서 정보 시스템이 경쟁 강점이 되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정보 기술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정보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을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판매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업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업종에 걸쳐서 정보 시스템이 전략적 무기로 바뀌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 정보 시스템의 종류 가운데 지난 먼저 시간에 얘기했던 것 일본에서 나온 개념 뭐 전략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거 우리가 또 그 개념 구분을 해야지. 전략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바로 기업이 전략적 무기로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를 그걸 전략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회사에서 세이버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항공업계에서는 그 타의 추종을 풀어가고 상당히 그 성장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제 그 회사도 그거 이후로 부속타를 못 쳐가지고 부도가 났죠. 예.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건 계속 그렇게 뭐 부침이 있는 거지. 예. 성공했다, 터졌다. 요즘에 자동차 회사들도 보면은 자동차를 조립하고 만들고 이런 거는 다 부차적인 일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물건을 전 세계에서 싸게 품질 좋은 거를 공급받아가지고 근데 거기에는 꼭 정보기술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정보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싸게 팔 것이냐 이런 거에 기업의 경쟁 강점을 두는 이런 거 바뀌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전략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형태의 정보 시스템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뭐 MIS, 뭐 전문가 시스템 이런 건 다 특정 기능별로 그 정보 시스템이 종류가 이제 구분이 된 건데 전략 정보 시스템은 어떤 이게 전략 정보 시스템이라고 보여줄 게 없는 거야. 기업이 전략적으로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게 그냥 전략 정보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 정보 시스템은 단순히 기업의 일상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생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발된 정보 시스템이다. 이게 말이 뭐 복잡하지만 지금 이번 시간에 일관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죠. 경쟁 환경이라고 하는 거. 기업이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비전을 수립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전략을 수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예 정보 시스템 자체가 무기화되는 그 기업의 경쟁 무기화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약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잘못 얘기했네. 아메리칸 에어라인인데 그 회사 이름 비슷해가지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세이버 시스템 같은 게 이제 항공 예약 시스템이에요. 그게 이 회사는 경쟁 무기야 저런 데는. 물론 이제 그 후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부도가 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